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코너 뷰뷰의 진행을 맡은 양수윤입니다. 오늘 회차의 주제는 잠이죠.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에 꼭 하는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21살 때까지 노래를 듣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이런 습관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헤드폰을 끼고 자는 걸 본 제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너 노래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자? 응? 나 원래부터 이렇게 잤는데? 아마 초딩 때부터? 근데 저도 예, 시끄러운 노래들 저도 뭐 펑크나 힙합 틀어놓고도 잘 잠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거 보고 정지중 소설의 한 문장이 떠오르네요. 밤에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커피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야. 맞아요. 제가 노래를 정말 많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잠들기 위한 노래 장르는 딱히 상관이 없고, 오히려 신나는 노래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21살 때, 그러니까 부금이 없으면 잠에 들지 못했던 때, 그러나 노래를 들어도 잠들기가 힘들었을 때 즐겨 들었던 노래를 몇 곡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잠들기 어려울 때 이 노래들을 재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실 거예요. 바로 김뜻돌이라는 가수의 노래예요. 뜻돌님은 2017년에 싱글 앨범 꿈속의 카메라로 데뷔를 하셨고, 미돌이라는 반려토끼와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리뷰할 곡은 총 4가지인데요. 밤 산책과 샤워를 해야 해, 꿈속의 카메라, 꿈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뜻돌님이 지금껏 내신 앨범의 제목만 해도 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앨범이 2개예요. 그에 맞게 뜻돌님의 음색과 노래의 멜로디 역시 되게 꿈결 같고 몽환적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혹시 뜻돌님을 이전에 알고 계셨던 분 있을까요?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잘은 아닌데, 하여튼, 알고 있는데, 뜻돌님 노래를 그 유튜브에 온스테이지에서 봐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소희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들 중에 샤워를 해야 해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샤워를 해야 해라는 곡은 우리가 자기 전에 샤워를 하면 잠이 좀 잘 오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기분도 들잖아요. 가사 중에 어제의 슬픔도 오늘의 미련도 비누로 깨끗이 씻어 흘려보내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하루 중에 무거웠던 마음 같은 걸 이렇게 샤워를 하며 깨끗하게 흘리라는 게 뭔가 제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가 우울은 수용성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 어쨌든 조금 가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 산책. 제목이 밤 산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산책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또 어느 시간대에 산책 나가는 걸 좋아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산책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그렇지만 가끔 집에만 있으면 좀 몸이 쑤시는 느낌이 들어서 잠깐 새벽에 옥상으로 달 보러 나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오, 완전 낭만적이네요. 달 보러 나간다니. 네. 저는 저녁에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생각해보면은 석식 먹고 나서 캄캄해졌을 때 그때 운동장 이렇게 빙빙 돌면서 산책하는 거 좋아했고 음, 지금도 본가에 내려올 때면 저녁 먹고 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동네 한 바퀴 돌러 나갑니다. 딱 그 저녁 시간대에 나가면은 이제 산책하는 강아지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콧구멍에 바람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네. 바람 좀 쐬고 나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맞아요. 저는 새벽에, 그러니까 한 새벽 2, 3시쯤 공원 나가서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요즘엔 추워서 잘 안 나가지만 여름 같은 때요. 여름에는 새벽 공기도 춥지 않고 선선하면서 풀벌레들 우는 소리도 듣기 좋고 그때 산책하면 사람도 없어서 좋아요. 이어폰 끼고 공원 한 바퀴, 2바퀴 도는 거죠.
재밌는 장면은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몇몇은 대답이 없고 거의 한 명 정도는 대답이 와요. 그때까지 앉아는 올빼미 동지인 건데요. 저는 해가 없을 때, 어두울 때 산책하거나 어딘가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도입부 가사가 이거예요. 길을 걸었지 아무도 없는 깜깜한 숲속에 난 혼자 밤을 새고 있었고. 새벽에 공원 걸으면서 이 노래 들으면 딱 이 가사가 제 처지거든요. 뭔가 이 혼자 있는 새벽에 이입이 되고 가사에 심취가 되더라고요. 다음 소개할 곡은 꿈속의 카메라인데요. 제목처럼 정말 꿈속에 카메라를 들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속에서는 날 수도 있고, 최애를 만날 수도 있고, 현실에선 싸울 수 없는 누군가랑 몸다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잊고 싶지 않은 기념사진을 한 장 찍어서 나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꿈속 장면은 나만 기억할 수 있고 그것마저도 서서히 잊혀진다는 게 일상생활에 더 큰 무언가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은 잊고 싶지 않은 꿈 장면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까 그 커버 스토리 때도 말씀드렸듯이 잊고 싶지 않고 싶어 하는 거는 더 빠르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잊고 싶지 않은 거를 기억하고 있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유독 기분 좋은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거 기억하려고 해봐도 이제 일어나서 침대에서 발을 떼는 순간 흐려지고 또 뭔가 찝찝한 꿈일수록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신경 쓰였던 연예인분이 어떤 골목에서 제 신발끈을 묶어주더라고요. 일어나서 좋다. 기분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 골목길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꿈속의 카메라를 들고 가고 싶어요. 정말. 너무 그 풀린 신발끈을 묶어줬다는 게 너무 설레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예인이. 다음은 정규 네. 앨범의 제목이기도 하고 1번 트랙의 이름이 꿈속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이 정규 앨범의 소개를 빌려 읽어보자면 어느 날 꿈에서 전화를 하다가 깬 김뜻돌은 자신이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자 했다. 타이틀 꿈에서 걸려온 전화는 현실에 갇혀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꿈속의 또 다른 자아 김뜻돌이 자신에게 직접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다. 비록 꿈에서 깨고 나면 다시 고통이 시작될지라도 꿈에서만큼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항상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앨범을 듣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사랑을 흠뻑 맞고 좋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 이 꿈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앨범 자체가 앞서 읽은 소개처럼 잠들락 말락 할 때처럼 그 꿈과 현실 사이의 모호한 경계처럼 환상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3번 트랙 작은 종말이라는 곡과 4번 트랙 나빗가루 또한 앞서 소개한 것처럼 되게 잠결 같은 곡이에요. 작은 종말이라는 곡은 정우라는 싱어송라이터께서 피처링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정우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 정우님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노래는 안 들어봤는데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김에 이따가 이거 넷플릭스 끝나고 들으러 가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이제 소유님께서 추천해주신 김뜻돌님의 노래 이렇게 말고도 사라져라는 노래랑 삐뽀삐뽀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분들 그런 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두 곡 좋아하고 특히 삐뽀삐뽀
뮤직비디오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음. 추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정우님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저는 총 4곡을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리뷰 마치겠고요. 그 다음 리뷰해주실 분은 우리 원빈님이세요. 원빈님은 어떤 작품을 뾰뾰 해주시겠어요? 네. 아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코너에서 잠과 관련된 예술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 쭉 톱파보려 했는데 많을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우선 한국 소설가 중에 제일 바로 떠오른 건 정영문 작가고요. 양소님도 좋아하시죠? 네, 많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서 막 웃으시네요. 그 정영문 작가의 책 중에는 하품, 꿈, 더없이 어렴풋한 일요일, 겨우 존재하는 인간 따위처럼 제목부터 뭔가 잠과 연관되는 것들이 많은데다가 그 권태로 대표되는 일상과 뭐 의식과 감각을 그 특유의 쓰기로 풀어내는데 그것들이 때로 마치 잠꼬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뭐 비하의 뜻을 하는 말은 아니고요. 너무 멋있죠, 정영문 작가님. 아주 오래전부터 저도 좋아했는데 어느새 예순을 바라보신다니까 세월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영문의 소설을 읽으면서 서사가 없다거나 두서가 없다거나 뭐 요점이 없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잠꼬대라고 표현한 것처럼 또 뭐 하품, 꿈 같은 제목들처럼 그런 느낌이 분명 있죠. 하지만 또 소설과 서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텐데 뭐 고전의 반열에 있는 작가들 카프카나 베케트나 버지니아 울프에서부터 한국의 한유주, 윤혜서, 이상우까지 전통 서사를 만지지 않고도 대단한 소설을 써낸 작가들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또 단순한 문체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어떤 자유분방하고 몽상적인 생각의 회로 혹은 꿈의 비선형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정영문 소설의 흐름과 닮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패소와의 불안에서 혹은 불안의 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저는 배수아 작가 번역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불안에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 800쪽이 넘으니까 굉장히 두껍다고 할 수 있는 책인데 480편 정도 되는 대체로 길지 않은 글들이 묶여 있어요. 제목부터 불안에 서인 이 책에는 잠과 피곤에 대한 패소와의 서술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고요. 이 책 자체가 제가 예전에 불면증을 앓았을 때도 침대에 눕기 전에 한 꼭지씩 읽고 자기 딱 좋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잠이 오진 않겠지만 핸드폰 화면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 낫겠죠. 물론 저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다가 수면 패턴도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들쭉날쭉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하기 때문에 자랑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또 영화나 음악도 정말 많아서 이번에는 일단 과감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책을 아시는 분을 보니까 좀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그 책 굉장히 두꺼워서 진짜 한 번에 바로 읽기가 엄청 힘들어서 끊어서 읽느라 지금은 소장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을 때는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2주까지인데 그걸 연장해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책의 분위기가 울적해서 그런지 낮보다는 밤, 그리고 원빈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 자기 전에 읽기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오늘은 생략했지만 잠과 관련된 영화도 추천해 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한 달이면 굉장히 빨리 읽으셨네요. 뭐 바로 떠오르는 거는 사실 공들이의 수면의 과학 같은 것도 오늘 키워드랑 너무 딱 떨어지는 영화죠. 뭐 그렇고요. 사실 무엇보다 또 시라는 매체 자체가 잠이나 꿈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잠시 후에 저희가 다룰 강성윤 시인, 너무 대표적인 잠과 꿈의 시인이라 완전 적절한 선택이죠. 네. 서두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사실 뭐 서두가 긴 것도 잠들기 전 상태 같고 그렇네요. 오늘 리뷰로 가져온 책은 사실 조너선 크렐이라는 문화이론가의 24/7 잠의 종말인데요.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2014년에 나왔고요. 조너선 크렐은 이 책에서 결국 잠과 자본주의 둘 중 하나는 종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요지의 말을 합니다. 둘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잠은 인간 쓰레기나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저자의 주장이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내내 쉼없이 가동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잠의 효용 가치가 비정상화된다는 거죠.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성질에 반하여 하루의 3분의 1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는 것은 자본의 눈에서는 장애 요소니까요. 그러나 조너슨 크레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은 자본주의가 제거할 수 없는 유일하게 지속되는 자연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은 잠의 종말이지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꿈꾸는 것에 어쩌면 방점이 찍히겠죠. 저희가 아이슈크림에서 다룰 SNS 또한 잠의 패턴 변화 그리고 자본주의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어떤 관계든 노동이든 그야말로 24/7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대다수가 지속적인 관계 맺기는 점점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없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 잠에 대한 꿈으로서 시작될 수 있다. 이 꿈은 급진적 단절로서의 잠, 우리의 전지구적 현재의 가혹한 무게에 대한 거부로서의 잠, 더 중대한 재생과 시작이 어떠할는지의 윤곽을 언제나 일상 경험의 가장 평범한 차원에서 미리 그려볼 수 있는 잠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오늘 저는 제게 주어진 잠을 조금 더 소중히 자려고 합니다. 벌써 자고 싶네요. 저도요. 저는 잠은 인간 쓰레기나 자는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저는 인간은 세죠. 왜 잠을 자야만 생명을 유지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잠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라서 잠을 아예 안 자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은 머지않은 미래에 잠을 자지 않아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포션 같은 게 나온다면 구매하실 것 같으신가요? 뭐 비슷한 예로 뭐 밥을 먹지 않아도 알약 하나로 식사를 해결 가능하다면 이것도 의견이 되게 갈릴 것 같거든요. 뭐 음식 섭취의 즐거움과 식사의 귀찮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잠도 마찬가지로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해서 한번 잘 때 오랫동안 몰아서 자는 걸 좋아해요. 오래 자면 더 많은 꿈을 꿀 수도 있고 기억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좀 너무 핑계처럼 들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또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만 누워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처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져서 인간들아 그냥 다 같이 자지 말자 하는 생각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원빈님이 소개해주신 책에서는 반대로 잠을 잠으로써 자본주의의 종말을 기대해야 한다고 하셨지만요. 너무 흥미로운 주제의 책 소개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뭐 가끔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뭐 밥하기 귀찮을 때 뭐 그냥 먹으면 배부른 알약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잠들기 전에 다음 날이. 정확하게는 기상후가 벌써부터 막막한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그런 밤이나 새벽에는 또 누군가에게는 아침에는 뜻돌님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원빈님이 언급하시고 추천해주신 책들 그리고 잠의 종말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막간으로 김엄지의 주말, 출근, 산책, 어둠과 비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꿈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 단잠 자세요. 단잠 자세요. 수영에 들어간다. 나는 너른 풀장 한가운데로 수영에 들어간다.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뛰어들 수도 있고 발부터 적실 수도 있다. 낙엽이 떠다니는 버려진 풀장일 수도 있고 내가 꿈꾸던 바로 그 호화 수영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람에 쏟아진 낙엽으로 얼룩진 풀장도 꿈의 가장자리 정도는 적실 수 있다. 레인 끝까지 가려면 물안경이 필요하고 긴 머리칼을 묶을 머리끈도 필요하다. 가족과 함께 왔을 수도, 친구들과 함께 왔을 수도,
시시하게 너와 함께 왔을 수도 있다. 가장 시시한 건 나 혼자 왔을 때다. 가장 시시하지 않은 것도 나 혼자 왔을 때다. 만약 이것이 기나긴 불화 끝에 화해한 부부의 여행이라면 초가을에 큰 타월을 두르고 팁을 주어 가면서까지 샤베트를 서로의 입에 떠먹여 줄 테니까. 시간이 길다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순식간에 만나고 헤어진 하룻밤의 풀장일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감각 속에서 수영장은 깊이를 모르고 넓어져서 나는 한가운데를 찾아 나와 함께 소용돌이 치는 것 같다. 이 바닥은 매우 쓸쓸하고 매우 차갑고 매우 단단하다. 어이, 누군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나는 눈을 뜨지 않고 수영에 들어간다. 들어가도 기껏해야 초호와 감기에 걸릴 테지. 네, 읽어드린 시는 김유림 시인의 수영에 들어간다였습니다. 지연님의 낭랑한 낭독 감사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시인을 소개하자면 시인으로선 드물게 첫 시집 양방향이 나오고 한 해가 안 되어서 지난 8월 두 번째 시집 3개 이상의 모형을 출간한 데다 20년 상반기 문학 플랫폼 던전에 연재한 계획 시집이 이여로 씨의 편집 아래 동료 강보원의 에세이 영화에 대한 것은 아닌과 나엘선의 소설 우린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와 함께 한 책으로 묶이며 셋 이상이 모여 라는 이름으로 2달 전쯤 출간되기도 했죠. 그러니 말하자면 최근 1년 안에 3권의 책을 낸 셈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네, 여러 책을 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활동 초기.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늘 김유림 시인은 간단하게 소개드리기가 참 난감한 유형의 시인이에요. 뭐랄까요. 저는 전작주의자는 아닌데 김유림에 대해서라면 전작주의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김유림은 텍스트의 끊임없는 재구축이라고요. 그것은 이제 이 집 표사를 오독해 말하자면 시간을 건너뛰거나 끌어오는 비선형적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분명 나를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게 나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기억의 매몰적 속성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간성을 좌우하지만 과거와 지금은 매끈하게 연결될 수 없고 아무리 좋다 해도 사라지는 것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항상 어떤 공백과 간격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음을 김유림 씨는 집요하게 들추어냅니다. 하물며 일기라 해도 얼마나 많은 공백과 간격이 생기나요? 그러니 김유림에게는 또 읽는 이들에게는 이 곤란한 연속 속에서 어떠한 장면들을 선별하여 배치하고 연결할 것인가가 미래, 곧 지금, 현재를 위해 너무 중요해집니다. 선별된 아름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로 둘 것인가 영역까지 김유림은 나아갑니다. 또 다른 아름다움의 있음, 그 부드러운 충격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김유림은 한국 시단에서 보기 드문 종류의 영능을 가진 시인입니다. 3개 이상의 모형의 해설을 쓰기도 한 강보원은 김유림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고 다른 곳에서 나타나며 반복되는 텍스트의 이동을 체험하는 일이라고 쓰기도 했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유림 시인님을 첫 시집인 양방향이 아니라 3개 이상의 모형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네, 시집 뒤편에 적혀있는 글이 너무 좋았어요. 원빈님께서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이렇게 사실 제가 한 번 더 말한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아름다운 기억들은 선별되는가? 시인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이 시집에 고스란히 잘 담아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가 다 좋았습니다. 사실 김유림의 시는 어느 한 편을 꼽아 낭독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고 특히 두 번째 시집 3개 이상의 모형 같은 경우는 우연을 거부하지 않는 계산에 기획된 한 권의 책에 가깝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부각되죠. 실제로 시인 스스로 시를 쓰는 일과 시를 묶는 일이 성질이 다른 일이고 동등할 만큼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문득 든 생각인데 김유림 시인은 정말 즐거워하면서 시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낭독을 부탁드린 시 수영에 들어간다는 저도 일전에 혼자 낭독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떠셨나요, 지연님? 낭독하시면서 어떤 리듬이나 뉘앙스가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번 북돋다 코너를 준비하면서 김유림 시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시를 읽으면서 계속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계속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끊임없는 텍스트의 재구축, 비선형적 경험, 이런 단어들로 설명되는 시라는 게 저에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뭐 해석에 있어서는 제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뭐지? 뭐야? 하면서도 신기하고 좋아서 계속 여러 번 읽게 되는 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원빈님이 말씀하시는 선별된 아름다움일까요? 꿈속에서는 장소가 휙휙 바뀌고 등장인물도 갑자기 변하고 그렇잖아요. 어리둥절하면서도 금세 또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꿈속 상황을 즐기고 깨고 나면은 또 흐릿한 잔상만 남아있는데 정말 김유림 시인의 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수영에 들어간다를 낭독하면서 이 풀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궁금했는데요. 바람에 쏟아진 낙엽으로 얼룩진 풀장도 꿈의 가장자리 정도는 적실 수 있다. 라는 문장에서 꿈이 의미하는 바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인지 아니면 장래를 그리며 꾸는 꿈인지 생각하며 읽었는데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의미의 꿈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치는 무언가를 들어야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꿈을 이루든 꿈을 꾸든 둘 다 내 자신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풀장은 그 두 가지의 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꿈을 향해 마음 깊은 곳으로 헤엄쳐서 들어가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면 쓸쓸하고 차갑고 단단하겠죠? 가장 시시하고 시시하지 않아서 누가 불러도 눈 감고 혼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루는 꿈도 꾸는 꿈도 시시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는데 덕분에 좋은 시를 읽을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3개 이상의 모형은 아직 안 읽었는데 원빈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떻게 엮여있을지 너무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유림 시인을 양방향 때부터 정말 좋아해서 드물게 낭독회도 가서 사인도 받고 했는데요. 그때 좋아하는 영화를 물어봤었는데 바로 기억이 안 떠오르셔서 사인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다가 아마 케빈에 대하여로 가장 유명할 린 램지 감독의 쥐잡이를 뽑아주셨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물론 지금 물어보면 다른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또 그리고 그것이 김유림 시의 논리니까요. 저는 쥐잡이는 아니지만 케빈에 대하여 재밌게 봤는데 뭔가 시인님과의 공통 분모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아서 좋네요. 약간의 내적 친분. 약간 이렇게 원빈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김유림 시인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려 반년 만에 사실 두 번째 시집이 나왔을 땐 정말 놀랐는데요. 3개 이상의 모형. 저는 여기서 이미 김유림은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사실 저는 근데 김유림 시인을 사랑하지만 약간 질투 비슷한 것도 있는 게, 제가 너무 꿈에서 만들고 싶은 책이 이런 거였거든요. 시집이라고 한정해서 말할 게 아니라 뭔가 책을 낸 것 같아서 와 멋있고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고, 셋 이상이 모여 같은 책 역시 진짜 너무 끼고 싶은 조합이랄까요? 여담이긴 한데 3개 이상의 모형과 셋 이상이 모여 제목이 상당히 비슷해서 시인 자신도 헷갈려하면서 재밌어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건 양방향에 수록된 에버랜드 일기의 한 구절인데요. 특히 사랑한다고 믿는 꿈에서 나는 원하는 공간으로 수십 번씩 순간이동하고 원하는 만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나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미로 같은 이야기일까요? 참고로 양방향의 해설 제목은 미로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는 보이는 것을 더 잘 보이게 해준다고 여러 번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요. 표면의 시작에서 이수명은 시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보이는 것을 본다라. 이 말을 그대로 김유림의 시에 대입해봤을 때 김유림의 시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나아가 김유림의 시를 통해 더 잘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약간 어리둥절해지는 것이죠. 뭐가 보이지? 굳이 보자면 김유림의 생각이 보이고요. 그것은 관념이라는 이름보단 생각이라는 표현이 더없이 적절하게 느껴져요. 편의를 위해 아까 낭독한 수영에 들어간다라는 시를 보면 저는 2명의 주체가 상상이 되는 것이죠. 수영에 들어가는 김유림과 수영에 들어가는 생각을 하는 김유림. 둘 중 어느 게 먼저인지 줄 세우는 것은 무용한 일일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두 발생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강보원이 지적하듯 김유림의 시간성을 특징 짓는 것은 그것의 가장 내밀한 핵심에 있는 비시간성 자체이고, 김유림의 시가 아름다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양방향적으로 전도 가능한 도미노 게임과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긴 탓의 전문을 낭독해드릴 순 없지만 저는 부메랑이라는 시의 시선이 양방향의 의미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김유림은 억지로 미로를 설계하는 종류의 시인은 아닙니다. 그저 시간과 기억에 대해 가장 솔직한 사랑을 담아 기록했을 뿐인데 시간과 기억의 본연적인 성질 때문에 김유림의 시는 미로 같다는 혐의를 덮어쓰기 쉽죠. 그것들에 관해 친절해질수록 혼란해진달까요? 저는 그런 혼란함과 필연적인 우연성, 그로 인한 이미지의 유형에 매혹되고요. 아마 김유림은 분명 더 엄청난 행보를 거르리라 여겨집니다. 청취자분들 좀 많이 사주세요. 이상이었습니다.